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쟁점토론의 이강윤입니다. 이번 주말인 14일 서울에서는 대규모 총궐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한 달 가까이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여 버린 사이에 노동계약 등 민생은 한계점에 이르른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번 주 쟁점토론은 을들의 반란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같이 토론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하범 민주주의 국민행동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중기 전국 교수노조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국민투표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이자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맡고 계시죠? 자주 뵙네요. 박서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민주노총 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셨죠? 얼마 전에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이름 아래 발표된 5대 노동계약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좀 가려진 감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에 힘을 쏟았는데요. 그래도 을들의 국민투표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노동계약 반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현재 투표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예. 네. 현재 전국 한 784개 지역에서 투표함이 한 2,100개 정도가 네. 제 표현으로 보면 분량이 돼가 있는. 예, 잠깐만. 그렇습니다. 민노총 이 사무총장께서 잠시 그러면 이어받아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마이크를 아직 차고 있지 않아서. 네. 국민투표 진행 네, 을들의 국민투표 진척 상황이요. 현재 원래는 14일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다가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가지고 일단 11월 말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네. 일단 그 노동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개 정도의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지금 아마도 다음 주 중이면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태까지는 가능하면은 구체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SNS는 열지 않았는데요. 11월 말 마지막 주는 SNS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더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는 내일까지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기간을 연장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예, 그 점은 네.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풀뿌리 방식으로 이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번져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말하자면 지금 막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네. 그런 지역들이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막 발동이 걸리는 상황이니까 좀 한 2, 3주 연장을 해서 11월 25일까지 투표를 일단 연장하고 예. 개표를 11월 28일 날 하자. 11월 28일. 예, 네. 11월 28일 날 축제 방식으로 광화문 광장에 전국의 투표함을 모두 다 총결집을 집계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한 3시경부터 8시경까지 생생하게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서 개표하면서 이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집된 국민들의 의사를 축제 분위기 속에서 확인하고자,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참여율을 높이는 게
당연히 필수적일 테니까 예. 그래서 좀 높였고. 예, 사실은 이 국민투표는 기본적으로 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를 카운트하는 예. 그것의 목표는 부차적입니다. 예. 그보다는 사실은 현재 지금 제도 언론들이 그 노동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는 예. 거꾸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비정규직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노동계획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비정규직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노동계획해야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은 실제로는 이 말하자면 더 낮은 임금, 맘대로 해고, 네. 그리고 그 평생 비정규직 만드는 그런 이른바 이제 노동계약, 어떤 사람도 노동재앙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재앙. 예, 재앙을 네. 만드는 건데 잘 모른단 말이죠. 예. 잘 모르는데 제도로는 다 막혀 있습니다. 뭐 조정동 그 종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공영방송인 KBS, MBC 그리고 또 이 민간방송인 SBS 이런 데서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들. 이미 뭐 권력이나 자본에 다 장악된 상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보도를 기대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결국은 이제 않았겠지만. 대한방송, 네. 이런 또 SNS 등을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방식만이 아니라 바닥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풀뿌리 방식으로 좀 한번 누벼보자. 이래서 투표함 개수를 지금 현재 뭐 2,000개에서 한 3,000개 정도 이렇게 분량이 돼서 개설되고 있는데요. 네, 네. 아마 이 부분들 좀 더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일반 그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불뿌리 여론을 일으키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서 캠페인을 해서 노동법 개혁에 대한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네. 그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단순히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참여형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그 목표고 부수적으로 이제 숫자 카운트하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저 박서근 대표께서 기존 제도 언론의 문제점을 아주 통렬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주말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 총벌기 행사는 저희 국민TV와 주권방송이 당일 오후 1시 반부터 10시간 동안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예. 네. 우선 사실 국정교과서 문제가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여 버렸고 대단히 소모적인 논란으로 나를 지샜습니다. 그 사이에 흩어져 버린 것들, 중요하게 다뤄야 하지만 놓쳐버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번 국민투표를 언제 어떤 취지로 기획을 해왔고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떤 기구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시켜 왔는지 그 부분을 모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조금 좀 한번 보충 설명을. 예, 네. 예. 원래 그 장거리 살리기 운동본부라고요. 네. 이제 장거리 이 드라마의 주인공 네. 이름을 따서 예. 금년 3월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근영국 변호사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공동본부장 또 그리고 뭐 그 청년유니온 대표하고 알바노조 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본부장으로 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캠페인과 또 정책적 대응이나 홍보 이런 걸 했는데 원래는 이 봄에 이 노동법 개혁을 강행할지 모른다. 비정규직법 개혁을 강행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예고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국민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예. 봄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아마 노동 비정규직법 개혁 일정이 좀 뒤로 미뤄졌죠. 그리고 노사정의도 그때 일시적으로 결렬 상태였었고. 그렇습니다. 예. 네. 미뤄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투표를 가을에 시작하자 해가지고 또 여름 내내 준비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해서 10월 5일 날 일단 국민투표를 제한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10월 5일이었군요, 예, 그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로부터 11월 12일까지로 1차 기한을 잡았었다가 예. 퍼져가는 분위기를 좀 더 살려야겠다 해서 예. 11월 27일로 25일로 늦추신 거고 예, 28일 날 개표하는 것도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네. 이 과정 속에서 이때까지는 일부러 오프라인 투표만 했습니다. 예.
온라인 투표를 하면 전부 다 온라인 투표로 가버리면 모이지가 않죠. 예, 보이지 않고 투표 카운트 숫자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많은 그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사회운동권에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접촉이 없는 그 진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는 그 가족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접촉이 있어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안 하다가 대략 온라인 투표를 11월 21일부터 네. 27일까지 아. 온라인 투표 후반부에 말하자면 그 오프라인 투표에 참여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예. 총 집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오프라인 투표를 그때까지 25일까지 진행하고 네. 그 다음에 온라인 투표는 21일부터 27일까지 배치해가지고 대략 아마 한 전국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국민투표를 해보자 이런 목표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투표자 참여 확보가 목표시다. 예, 예. 네. 자, 그 정도 투표수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조금 성급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게 주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만 명 또는 한 200, 세월호 때는 한 600만 명 600만 이상이 명, 예. 서명에 참여를 예, 했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네. 우리는 그래서 또 한 번 공분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공허함, 패배감 같은 것도 좀 나중에 퍼졌다고 보는데 네. 100만 명 이상이 이번 투표에 참여한다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게 또 국가 법에 의해서 치르는 투표도 아니고. 예.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으신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예, 계시는지를 제일 핵심이요. 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네.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자. 음흠. 이게 핵심입니다. 예. 알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숫자를 카운트하는데 그 부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국민투표를 진행하는데 그 내용이 약간 좀 복잡합니다. 네. 왜냐하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예. 교육적 효과, 홍보적 효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일 쉬운 참여 방법은 서명을 하는 방법인데 그렇죠. 서명해 놓으면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을 다 알기 어려운 그리고 이미 그 정부 당국에서 비정규직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 노동 계획을 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 거꾸로 그렇지 않다. 실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려면 내용 설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물론 저희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압축을 했지만 그래도 좀 쉽지 않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하는 방식으로는 이 근본적인 취지를 다 알릴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굉장히 힘이 들죠. 예, 예. 힘이 들지만 말하자면 교육적 효과, 홍보적 효과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당사자들인 비정규직과 그 가족들 사실은 가슴에 뭔가가 와 닿고 또 제 표현을 빌리면 그분들의 가슴에 불이 질려진다면 그런다면 저는 거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서군 대표님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느 자리에서든 기회 있을 때마다 불을 질러라. 가슴에 불을 질러야 한다. 이 말씀을 트레이드마크처럼 강조하시는데 이 투표 관련해서는 우선 주관하고 직접적으로 맡고 계시는 두 분께 민노총과 박서군 대표께 아무래도 질문이 조금 몰리는 것을 나머지 두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민노총의 이영주 사무총장께 질문드리죠. 지금 박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투표 과정도 좀 복잡하고 메르스다 뭐다 하여튼 올해 참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습니다만 항상 해 걸음판에 가서 되돌아보면 올해는 정말 큰 것들이 많이 겹쳤고 무엇보다도 그게 국민들의 무슨 생활, 안전 이런 거에 직결되면서 혼을 그냥 빼앗아 버리는 요즘 참 혼 얘기 잘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난 봄부터 준비했고 10월 5일 날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아쉽게도 아직 알려진 점에서는 좀 미흡한 감이 있어요. 그 시민들의 투표 참여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일단 민주노총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노동자들이 자기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그 어떠한 다른 그 서명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이름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왜 이러한 것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진행하는지를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민주노총 내부가 아니라 비조합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만나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그 교육 선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조합원들 그 반응은 좀 어렵다. 그다음에 진행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이제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그만큼 정성을 또 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서명 작업이 아니라 한 분 한 분과 이 시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투표 용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들이 좀 확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 지점은 분명하게 저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렵게 치러지는 투표니까 그 한 표 한 표의 힘은 그리고 의미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가두 서명대에서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제 자기 연락처 같은 거 적는 이른바 기존의 서명운동 방식은 물론 다 정확히들 쓰셨겠지만 거기서 몇 글자 틀려도 사실 누구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물론 대부분은 우러나서 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그냥 빨리 숙제하듯이 하고 가는 그런 관행에 비춘다면은 요번에 한 표 한 표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하범 대표님, 운영위원장님. 네. 이전에요,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이런 국민투표의 형태로 네. 민중도의 뜻을 결집하고 이것을 다져서 어떤 결의의 형태로 뭘 발표하는 물론 뭐 성명서나 그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만 투표 형태로 했던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걸로 그렇죠? 보여집니다. 예, 예. 네, 아주 독창적인. 노조에서 단위 사업장별로 하는 구체적 이슈를 놓고 투표 무엇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투표가 아닌 조금 진화된 형태의 이 사회 운동이랄까? 예. 일단 이렇게 들리는 전국적인 거죠. 규모로는 사실상 처음인데요. 네. 지역 단위로는 몇 번 있었습니다. 아하. 그 방패장 문제 예. 때 부안에서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핵발전소 문제로 최근에 삼척에서 했죠. 예. 그리고 아마 오늘 내일 하게 되는 부분이 영덕에서 예. 경북 영덕에서 또 이 주민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가 말하자면 설레 네.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전국적 규모로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고요. 네. 저 그림에 나오겠지만요. 보면은 또 투표 기표대나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나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이 실험을 해서 누구라도 의지만 있으면 쉽게 아마 투표를 주관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와서 좀 보고 배우라고 말씀 좀 하시죠. 예, 중앙선관위에서 방해만 안 하면 예, 왜냐하면 국민투표 왜 이런 국민자 썼냐고 이런 이야기 하면 사실 골치 아프거든요. 네.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데 네. 국민투표라는 말을 쓰지만 그게 여러 가지 중앙선관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약간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중앙선관위에서 10일 붙어주면 나쁘지 않다. 더 좋겠다. 예,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합니까? 예. 삼척시장 당선자에 의해서 치러졌던 삼척지방의 핵발전소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정부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무화시켜 버렸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심은 분명히 확인이 된 완전히 거죠. 확인됐고 그래가지고 삼척 지역의 핵발전소는 일단 그거로 저질시킨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영덕도 진행되고 있는데 영덕은 더 좀 열악한 사정입니다. 네. 삼척의 경우에는 이 삼척시장이 핵발전소 반대를
공약으로 걸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입니다. 그 시청에서 그래도 주관에서 앞장서서 나서니까 좀 나은데 예. 영덕의 경우는 시장께서 중립을 반대는 아니고요. 찬성도 예. 아니고 중립을 하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좀 앞장서서 하시는 예, 이런 모양이라 가지고 삼척보다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만은 그건 하여튼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국민TV 취재진도 지금 영덕에 보내왔습니다. 그렇구만요. 예, 그래서 예.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면밀하게 취재를 할 거고 예. 그거를 이번 금요일에 종합 리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이번 14일 주말 서울에서 곳곳에서 지금 민중 총궐기가 예정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누가 종합적으로 잠시 브리핑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 총궐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제안은 네. 노농빈 대표자 회의라고 하는 단위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그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고 있는 단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일을 하면서도 대접을 못 받는 단위가 노동자, 농민, 빈민이다. 그래서 이제 노농빈 회의가 이제 잡혔는데요. 이 노농빈 대표자 회의에서 이제 5월 달에 일단 각각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나오게 됐고요. 제안이 나오고 사실은 10분 만에 그냥 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각자가 자기 현장에서 느꼈던 게 워낙들 다 절박했고 각자 그 분산된 형태의 싸움으로는 무엇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공동의 그런 생각이 이미 같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11월 14일까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과정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함께 간담회를 갖고 그래서 지역의 요 체계를 갖춰 나가는 그런 전국적인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11월 14일에 전국에서 14만이 함께 집결을 하게 됩니다. 14만이요? 예, 네. 지금 현재 15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초기에 저희가 잡았던 목표가 10만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역 간담회 가서 10만이라고 얘기하면 지역에서 먼저 10만이 목표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민중 총궐기인데 10만이냐 더 해보자라고 하는 오히려 현장의 요구들이 있었고요. 현재 14일까지 저희가 이렇게 집계되는 걸로는 15만이 충분히 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조직 목표를 대우가 14만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한 15만이냐. 겸손하게 얘기하신 게 15만입니까? 그래서 네. 아마도 이 정도 그 수많은 군중이 모이는 것은 87년 6월 항쟁. 6월 항쟁 때도 많이는 안 모였습니다. 네. 6월 항쟁 때는 탄압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두 카운트하면 숫자가 많지만 그렇죠. 각각의 그 장소에 모이는 인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87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선 유세 예. 그때 뭐 100만씩 모이고 여의도 광장에서 DJ YS 사실은 그때 뭐 유세할 말이 때. 100만이지 실제로는 100만 안 되거든요. 한 6, 70만 정도로 뭐 그런데 추산했죠. 네. 몇십만 명이 최소한 모였는데 예. 그 87년 대선 유세 이후로는 아마 최대 군중이 되지 않겠느냐. 가슴에 불이 확 질러지면 20만 명 정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진은 네.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청년 학생 네. 그리고 시민. 아까 우리 김하범 위원장께서 좀 있으면 소개할 텐데 네. 시민대도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 조직대오 비슷한 이런 사전 준비된 대오가 이제 본진이 되는 거고요. 서울에 몇 군데서 나뉘어서 지금 행사가 열린 거죠? 현재 노동자대, 농민대, 도시 빈민대, 청년 학생대 그리고 시민대 네. 최소한 5개 이상이 이제 진행되는데요. 네. 그 앞에 뭐 노동자대의 경우는 또 산별 연맹별로 또 사전대들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열 몇 군데 정도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본진입니다. 네. 그게 본진이고요. 이제 우측날개, 우측날개가 바로 뭐냐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른바 통계급적인 그런 그 요구와 동력입니다. 모든 계급을 합친, 계급을 뛰어넘은. 뛰어넘는, 예, 그렇고요. 또 좌측 날개에는 바로 앞에 이야기한 그 수많은 이 참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 그 가슴에 불을 질러서 같이 또 좌측 날개가 되는 예. 본진과 교과서 그리고 비정규 이렇게 해서 양쪽 날개를 함께 이 몰아가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11월 14일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날 시작해서 12월 초에 또 민주노총 총파업을 중심으로 또 제2차 총궐기가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11월 14일 날 해서 네. 쭉 본진과 양날개로 이렇게 진행해 가서 세상을 바꾸자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 단계 우리 사회의 모순의 총합을 한 군데 결집시켜서 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광화문 민중 총궐기 집회 직전에 대학로에서 또 다른 준비 행사가 지금 하나 준비되고 있는 게 있죠. 그건 김 위원장께서 좀. 범시민대회인데요. 정식 명칭은 역사 구테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 저도 이제 보고 읽어야 됩니다. 꽤 길군요. 네, 꽤 깁니다. 그러나 크게 그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 관심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처음 논의의 시작이 노동자, 농민, 빈민들로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은 결국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연대를 표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사전대회 형식이지만은 아무튼 연대하는 그런 대회로 기획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노동자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고 빈민도 아닌데 근데 난 뭔가 해야겠어. 이 국정화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세월호 이대로 놔둘 수 없어 라고 마음을 먹으신 수많은 그 건강한 시민들 뭐 가실 데 없으시면 여기 오시면 됩니다. 예. 저기 노 교수님, 네. 지난 뭐 격변에 그리고 격정의 한국 현대사 현장에 늘 계셔 오셨는데요. 민중 총궐기 대회 같은 형태의 시민대회 그리고 그때까지의 중첩된 모순을 한 군데로 묶어서 폭발적 에너지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던 시도들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거 몇 가지를 좀 한번 시대순으로 한번 잠깐 정리 좀 해봐 주실 수 있어요? 제 머리에 우선 떠오르는 일들은 87년 6월항쟁이 있습니다. 87년 6월항쟁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지만 곧바로 7, 8월 노동자 대투쟁과 이어져 있습니다. 노동자들 당시에도 농민들의 요구가 아주 처절했습니다만 이른바 계급적이고 조직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과 당시에 민주화를 요구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결합해서 큰 변화를 이루었던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뭐 더 올라가자면 4.19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5월 광주 항쟁 그렇습니다. 5월 광주 시민들이 떨쳐 일어선 것도 그런 흐름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87년 6월항쟁 이후에 살펴보면 또 한 번의 중요한 꼭지는 97년 딱 10년 후죠. 97년 당시의 노동법, 지금도 노동법 개정 또는 노동개혁, 노동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이 노동계약을 하는 바람에 한겨울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했습니다. 이건 매우 기획되고 준비된 조직적인 총파업으로서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총파업이었는데요. 이때는 민주노총이 주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국노총도 결합했고 거의 한 달여 동안 전국의 사업장에서 파업을 해서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정치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승리의 역사였군요. 그래서 오늘날 노동기본권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최소한의 수준에서나마 확보가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있었는데요. 사회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첫해 광우병 촛불 시위라고 알려져 있는 대규모 사회운동 그리고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 이번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11월 14일 날 민중총궐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도 있고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그냥 학술적인 수준에서 또 우리 사회운동 현대사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노동과
농민 이런 계급적인 어떤 주체들뿐만이 아니라 예. 광범한 주체들이 현재의 국면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말하자면 공감대, 광범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뭐 을들의 반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공감대가 지금 확보되고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2008년 보수정부, 이명박 정부 첫 해의 광우병 집회, 당시에도 민주주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숫자로 보면 최대 다수입니다. 당시에 예. 35만 명 이상이 광화문에 모였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끄는데 실패했고 사실은 당시에 처음 SNS를 통해서 아주 다수의 무차별적인 대중이 국민 다수가 모였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어떤 요구를 제시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이른바 운동의 지도부 또는 코어 핵심의 부재가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제기됐던 SNS를 매개로 한 사회운동이란 게 한편에서는 가능성, 네. 다른 한편에서는 한계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도 보여주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계가 뚜렷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두 번째 측면에서 그동안 노동운동과 또는 민중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이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어떤 부분에서는 각계약진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의례적으로 가을에는 민중대회라는 이름으로 요구를 같이 걸고 여러 가지 집회 같은 것은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하나로 결합해서 어떤 동일한 목표를 추구했던 그런 힘 있는 운동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셈입니다. 네. 이번 집회는 이건 아마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도운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민주 또 진보 진영의 어떤 내용적인 연대 전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정화 문제가 모든 문제를 사실은 빨아들여서 노동계약 문제나 뭐 교육개혁과 관련된 대학의 문제나 정교조의 문제나 또는 한미 FTA에서 분출되었던 쌀 문제나 농민들의 문제나 또는 탈핵과 관련되어서 지금 아까 영덕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탈핵과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언론이나 여론을 제도 언론을 지금 보수 세력들 혹은 정부가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보면 범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 언론을 막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음 카카오 대표에 대한 형사 기소 문제 이런 문제도 언론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국정화라고 하는 새누리당 그리고 청와대의 전략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뭐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역사학자 99%가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편에서는 고도로 기획된 전략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는 무엇이라고 다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른바 4대 개혁이라고 일컫는 4대 개혁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노동계약 재벌들에게 수십조 수백조의 현금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금융개혁은 더 시장주의적인 금융 투기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고요. 교육개혁하면 지금 대학은 난장판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대학이나 이런 공적기구를 민영화하거나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예, 이런 일들, 또 공공부문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부문,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 공공부문을 전부 다 시장적인 방향으로 뒤집어 놓으려는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막고
정치권을 장악하고 또 힘없는 야당을 앞세워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어서 저는 상당한 전략적 기획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전략적 기획에 맞서는 것이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래로부터 풀뿌리의 어떤 연대, 네. 그 다음에 실제 참여하는 어떤 연대, 투쟁, 이런 것들을 바닥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이번 11월 14일 날 민중 총궐기가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들어보니까 지금 쭉 돌이켜보면은 교과서가 모든 걸 다 흡수해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하나 민낯으로 그대로 드러내서 날 것으로 우리 일상 속에 올려놓고 다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옳게 가는 것인지를 전체 공론의 장에 꺼내놓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군요. 네,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14일 민중 총궐기도 그러하고 약 2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국민투표의 과정도 결국은 문제의 본질에 민중들 스스로 다가서게 하는 것 그리고 자각을 통해서 변혁 의지를 고양시키고 확산시키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노 교수님께서 차분하게 마치 한국 현대사의 한 챕터를 쭉 지필 서술해 주시듯이 80년대 후반부터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 거의 10년 텀이에요. 87년 6월 민중대항쟁, 그 다음에 97년 노동자 대연대투쟁, 그리고 2008년에 광우병 집회. 여기까지는 딱 10년 터울이고 이제 2015년, 그러니까 약 7년 후에 다시 총궐기 및 국민투표라는 이전에는 참 생각하기 힘든 버라이어티한 형태로 이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마 이제 잘 되기를 염려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서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많은 단체가 동참하다 보니까 각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일치된 하나의 거대한 함성을 내지르는 것, 거기에 도달하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이 사무총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역설적으로 조금 전에 그 국정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국정화가 모든 현안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잡아먹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거꾸로 역설적으로 국정화가 중심으로 다른 모든 현안이 떠오른 거거든요. 아하, 예. 반대로 보면. 네.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민중 총궐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자기의 요구도 내세워야 되는데 공동의 요구와 내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현안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지점에선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는 정권 자체가 독재 정권인 거고 또 하나는 재벌 중심의 사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거기서 파생된 모두의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본질에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사회를 민주주의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벌 중심의 국정 운영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그리고 빈민에게 농민에게 그들의 삶이 보장되는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모두 공동의 요구가 합쳐지게 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동단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군요. 저희가 조직부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직부장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핵심적인 캐치프레이즈가 그 모이자 광화문으로 서울로 광화문으로 그리고 가자 청와대로 그리고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정확하게 바꾸자 세상이에요. 뭐 뒤집자 바꾸자 갈아엎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핵심 그 근거에는 더 이상 이대로 못 살겠다. 뭐 사고를 치도 뭐 다방면으로 사고를 치고 있잖아요. 동시다발로 다방면으로 사고를 치고 있어가지고 각각 싸워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힘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밖에 없다. 대동전선을 만들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핵심적인 캐치프레이즈는
물줄기를 바꾸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세상을 바꾸자, 예. 바꾸자 재벌 세상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요구 조건은 11대 요구인데요. 일자리 노동에 대한 요구 조건, 네. 재벌 책임 강화하는 요구 조건. 조금 천천히 딱 예.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 노동, 이거는 이제 노동 계약, 노동 제한을 저지하자 이런 거죠. 그리고 비정규직 권리를 보장하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벌 책임 강화는 재벌 사내 유보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치면 한 1,000조쯤 되고요. 네. 그리고 30대 재벌만 쳐도 710조나 되는, 아마 일반 국민들 잘 모르실 텐데요. 71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사내 유보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면 조금 더 피부에 와 닿으시려나요? 아무튼 억 단위, 천억 단위를 넘어가면 일단 계량이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340조, 그렇습니다. 50조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1년 동안 세금 다 걷어서 온갖 군데 일 다 하고 일테면 뭐 4대강 같은 것도 했고 그거를 두 해 동안 할 수 있는 돈이 10대 재벌 곳간에 지금 고스란히 현금으로 쌓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수를 해서 말하자면 최저임금 1만 원 올리는 데 쓰자. 예.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 데 쓰자. 네. 뭐 그리고 또 재벌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자. 이런 재벌 책임 강화를 하자는 거고요. 농업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지금 쌀값이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떤 농민이 글을 썼는데요. 쌀값이 개 사료값보다 못하다. 이런 정도 지경이고요. 그리고 20년 전에 1990년대 쌀값이 현재 쌀값이라는 겁니다. 예. 그 사이에 물가도 오르고 뭐 온갖 이 단가를 다 올랐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도 벌써 쌀값이 한 20% 내지 30% 정도 폭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수입쌀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올해 와서 그리고 쌀 소비도 주는 데다가 수입쌀까지 더해지니까. 수입쌀이 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특별히 또 문제는 밥쌀용 쌀을 또 올해 3만 톤을 수입을 했어요. 기왕에 그냥 가공용으로 쓰던 그런 쌀 외에 밥쌀용 쌀을 또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격탄을 맞는. 식탁에 오르는 밥 지을 쌀을 또 수입했다. 근데 작년에 그 새누리당에서 전국에 새빨갛게 물들인 프랭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쌀 반드시 저희들이 지키겠습니다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도배를 했어요.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밥쌀용 쌀 수입하면서 지금 전면 개방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지금 뭐 한중 FTA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중 FTA 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 산동반도가 우리나라 중부지방하고 기후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기후가 같다는 것은 농작물이 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중 FTA 하면은 막 거의 농업은 그나마 지금 빈사 상태인데 거의 못 견딘다. 그러다가 또 TPP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TPP까지 하게 되면 또 다른 또 농업 강국들 베트남 쌀 받아야 되고 또 뭐 이래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죠. 11개 요구안이니까요. 예. 좀 가지수가 많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하고 예.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하기로 하고요. 그나저나 조직부장을 자신을 조직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해하실 텐데. 내가 겨우 조직부장밖에 안 돼? 조직국장은 돼야지 뭐 이러지 않을 것이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균형을 잡는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진행된 일은 우리 이영주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안에 관해서 보수 세력이랄까 현 집권 세력이랄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타겟이 박근혜 정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재벌 이렇게 모이는 측면이 있긴 한데 다른 한편에서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왜 정부와 집권 세력이 이렇게 무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밀어붙이는가. 네. 뭐 직접적으로 보면 내년 총선과 후내년 대선 이 정치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흐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조금 그런 직접적인 수준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보면 여론이랄까요.
또는 국민들의 판단이랄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신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편에서는 합니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예.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 이건 국정화 교과서 이래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안에 관해서 등락 이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일이고요. 세월호 때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네. 선거를 한번 치르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런 것이 지지율입니다. 지지율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인심이랄까요. 뭐 저희들 정치사회학에서는 그런 것을 헤게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만 주도권을 어쨌든 우리가 쥐고 있다. 지난번 2번의 보궐선거에서 확인이 되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월호를 하더라도 국정원을 하더라도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리고 그 주도권 뒤에는 사실은 재벌들이라고 하는 사회 세력의 우리 사회에 대한 지배력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토대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명박 정부 이래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예.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로 재편이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재벌 세력들의 이 사회적 지배력이 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고 그런 지배력의 이 제일 표면에 있는 것이 결국 여론을 장악하는 문제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 보수 언론으로 지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파 4사. 과거에는 그 중에 일부가 좀 이렇게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광우병 국면 때만 해도 MBC의 활약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거였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지난 10여 년간 완벽히 장악당해 있고요. 그랬죠. 거기다가 그걸로도 모자란다고 해서 보수 언론의 이 본류죠.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런 보수 언론이 이제 종편이라고 하는 케이블 TV까지 장악해서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접하는 정보가 그것으로 바뀌는 이런 것이 저는 결정판이라고 봅니다만 예. 말씀을 정리하면 한편에서는 조직부장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여러모로 유리한 그런 조직적 역량, 여론의 힘, 이데올로기적 힘, 또 실제 법과 제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집권 세력으로서의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이 서민이랄까요, 국민 일반과 승부를 지금 걸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번 11월 14일 날 한 번의 집회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예. 저는 큰 출발점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정당한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싸움의 스타트 라인을 이번 주말인 11월 14일 끊는 것이다. 그런데요, 방금 우리 노중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네. 조금 더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예. 그 말하자면 재벌가 또 뭐 사실 또 미국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렇게 막가파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가 뭐냐? 그 조건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야당이고요. 지리멸렬한 야당. 네. 또 하나는 완전히 이 국정방송돼 있는 언론. 그 교과서만 국정화된 게 아니라 지금 언론이 방송이 되는 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국정방송으로 가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당이 사실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야당성을 살리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대안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뭐 내가 아무리 그 박근혜 내지 정부 여당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에서는 이거 뭐 우리가 아무리 개판 쳐도 거칠 게 없고 눈치 볼 것도 없다. 눈치 볼 게 없다. 왜냐? 뭐 이런 거죠. 야당이 알아서 자폭을 해주니까, 자멸을 해주니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하여튼 제대로 이 투쟁성을 회복하면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요. 또 한편으로는 뭐 자유주의 야당은 또 그렇다 치고 진보 정당들이 네. 지리멸렬해 있는데 진보 정당들이 또 여러 가지 성찰과 혁신을 통해서 또 통합을 통해서 이 진보 정당이 소금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또 그런 과제도 있는 거다. 그게 야당의 문제. 네. 두 번째 언론의 문제.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예. 이 국정 방송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넘어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민 TV가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국민 TV가 뭐 기왕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다 이제 극복하고 예. 좀 더 공세적으로 네. 공세적으로 이 현장과 국민들 속으로 바닥으로 불을 지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화 봉송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범 위원장님, 지금 뭐 애초에 목표는 한 10만이었는데 현장에서 야, 그 10만이 무슨 소리야? 최소한 15만은 돼야지. 그리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15만 못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15만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그럼 12만이었건 15만이었건 어쨌거나 그것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당히 가슴 설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세월호 때 여실하게 겪지 않았었습니까? 세월호 1년이 되었건만 7, 8만? 우리 시민들 추산에 그만큼 10만이라는 숫자가 주는 물리적 그 두터움, 견고함, 그리고 막상 그 운집된 인파를 보면서 스스로 고양되는 그런 에너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항상 뒤따르는 게 이제 그날도 약 10시간, 최소한 10시간가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동선들이 복잡하고 그래서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충분히 예견이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다른 쪽으로 비화되면 또 다른 빌미를 주기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시민들의 안전도 일단 차지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 교수님이 강조하셨지만 그날 한 번의 일과성 시위나 집회가 아니고 긴 대장정의 스타트 라인이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잘 마무리되면서 시민들은 승리의식을 갖고 돌아갔다가 다시 모일 수 있는 에너지를 키워가는 그런 총궐기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거 뭐 강력히 저지하겠다 이미 예고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그동안 우리 사회 커다란 운동이나 변혁의 현장들을 쭉 이끌어 오셨는데 공권력과의 충돌 부분은 묘안이 없습니까? 그냥 꽝 부딪혀는 것 빼고는? 기본적으로는요, 평화적으로, 네. 그러나 또 완강하게, 예. 그렇게 그 제항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사태, 이 부분은 경찰이 유도하거나 네. 또는 경찰이 바라는 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그러나 완강하게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마 종전의 그런 양상과 좀 다른, 아마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아마 시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권력 측에서 폭력 시위를 유발하거나 하더라도 뭐 말려 들어가지는 않겠다. 예. 현장에서 통제가 가능할까요? 통제라기보다는요, 네. 일반 그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지혜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혹시라도 예상되는 그런 경찰들의 그런 그 도발, 네. 내지 그 이른바 자충수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그러나 또 완강하고 역동적으로 이 투쟁을 전개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투쟁은 생물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투쟁은 생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날 실제적으로는 또 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큰 기조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바로 그건데, 이 총장님. 세월호 집회 때도 우리가 많이 봤지만 특히 심야 시간으로 접어들수록, 그리고 시위 참여, 집회 참여 인원이 소수화되면서 좀 당연히 좀 강렬해질 수밖에 없고, 공권력은 항상 그 지점을 치고 들어와서 진압 및 해산 과정에서 꼭 사달이 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후 1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녁 6시쯤에 다 합류하도록 일단 예정이 돼 있죠. 광화문 광장으로. 뭐 곳곳에서 차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거를 뚫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뭔가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장, 각 서울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 현장을 지도하는 각 지도부를 또 총괄하는 무슨 사령탑, 그런 기능은 어디 마련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 내부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그 폭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저희의 인식에서 좀 다시 좀 점검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공권력에 생각합니다. 의해서 도발되는, 유도되는 네. 폭력. 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어떠한 그 강도한테 네. 누군가가 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내가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 근데 너 왜 강도한테 발로 차니? 너 그렇게 폭력 쓰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정당 방해거든요. 예.
저희는 분명하게 평화적인 집회 그리고 평화적인 항의를 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이 국민들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희의 평화적인 이러한 행진 속에 만약에 공권력을 통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저희는 바로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어떠한 대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의 대응은 네, 그렇죠. 불가피하다. 네, 이거는 저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지 예. 실질적으로 사실 경찰들도 다 저희 자녀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찰에게 저희가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분명한 부분은 저희는 평화적인 시위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다 공표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그날 경찰이 폭력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 자체가 폭력적 방식 그리고 적어도 법 이외의 방식을 도발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여 교수님. 그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이게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우에 한국의 어떤 사회 운동의 경우에 굉장히 비폭력적입니다. 네.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비폭력적이고요. 뭐 보수 언론들은 항상 시위대가 폭력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겠습니다만 또 오랫동안 그래 왔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2005년에 프랑스에서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그때 비정규직법 때문에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했는데요. 예. 우리가 보면 그때 영상물 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을 보면 우리 기준에서는 그런 폭력이 없습니다. 거의 전쟁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네. 그리고 최근의 예로는 그리스 같은 데를 보면 예. 청년들이 이 그리스 실업률이 심각하니까 싸우는데 굉장히 우리 기준에서 우리 언론의 기준에서 보면 폭력적인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시위가 벌어지는 경우에 많은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한국의 이 시민사회운동은 말씀으로는 굉장히 과격하셔요.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성숙된 질서를 지키는 비폭력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폭력 문제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주로 국민 일반은 시위자들이 민주노총이라든지 등등 폭력 유발자다 이렇게 이제 관제 또는 보수 언론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반대의 측면을 국민 일반도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 격변이 일어났던 많은 경우에 국가폭력,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폭력, 무리한 폭력 때문에 문제가 사회 변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종철 군, 이한열 군, 뭐 이런 게 4.19가 그러하고요. 4.19가 그랬고. 박종철, 이한열이 그러하고요. 네. 아까 제가 97년에 겨울 총파업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 헌정을 무너뜨리는 날치기 법 개정이었거든요. 네, 노동학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거죠. 12월 26일 날 새벽 5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신한국당입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때는 신한국당 맞습니다. 버스를 타고 여의도 국회에 모여서 새벽 5시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별관으로 그건 껍데기는 민주주의지만 실제로는 헌정을 파괴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일 때문에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섰던 것이고요. 또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우병 관련된 협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물밑에서 하는 이 헌정 파괴적인 정부의 행동, 무리한 행동이 있었을 때는 그 과정에 그게 국민적인 공분을 쌓기 전까지는 시위를 주도하는 분들이 이 현행법에 기초해서 뭐 폴리스 라인을 넘었느니 아니느니 정경의 멱살을 잡았느니 아니느니 이런 부분으로 폭력으로 매도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이 거대하게 정경 자체가 국가폭력이죠. 이런 OECD 국가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따지자면 우리가 분단국가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폭력 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폭력은 이 집회를 막는 국민들의 이 민주적 기본 권리인 평화적인 집회를 무리한 경찰을 동원해서 막는, 그리고 또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그런 국가에게도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말씀.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분이 잠깐만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네 분이 전혀 이만큼의 이견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를 보이시는 것 같고,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짚어주신 거죠.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하면요. 예. 우리가 지금 집회와 시위를 촛불 들고 하는 촛불 집회가 주종이잖아요. 예. 특히 광우병 집회 이래로 그게 아주 대세가 됐어요. 그런데 촛불 들고 폭력 집회다. 이 이른바 어불성설이잖아요. 행령모순입니다. 예. 그런데도 버젓하게 제도 언론에서는, 정부 당국에서는 촛불 들고 하는 집회를 폭력 집회라고 계속 매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저것도 폭력이구나 하고 이 세뇌가 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애초에 촛불 집회 자체는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거기에도 한 가지만 건의드리면, 사실은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민중 총궐기를 앞두고 언론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폭력을 쓸 거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권에게 당신들 민중 총궐기 때 폭력을 쓸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촛불 이퀄 폭력으로 만들어버린 그 언론의 실은 작은 프레임인데 결과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경험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 이제 동원된 언론, 관제 언론의 영향이 컸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뭐 촛불 집회를 그 폭력으로 매도한다고 하면 웃어요. 예. 촛불은 생활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 점은 꼭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건너뛰었던 건데 명백히 한번 되짚어봐야겠다. 그리고 바로 시각 교정, 인식 교정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 민노총 다시 한번 하나 좀 여쭙죠. 뭐 상당히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이름이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해서요.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데 아마 지난 6일이었던 것 같아요. 공공우순수 노조 화물연대 소속 풀무원 분회.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길고 그냥 풀무원. 뭐 13명 무슨 사전 체포영장 이런 것까지 가고 있는데 도대체 그냥 순진하고 깨끗하고 유기농이고 친환경의 상징처럼 알고 있던 풀무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사실 이 구체적인, 그러니까 내부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상황에서의 이 풀무원 분해 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조합원들께서 여의도에서 지금 전광판 위에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사실은 노조 활동을 한 부분으로 인해 갖고 지금 13분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 중에 이제 이분들을 체포하겠다라고 해갖고 사실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현재 2명은 이제 기각이 됐고, 그래서 11명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풀무원만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게요. 현재 그 민주노총 경기본부 같은 경우도 지금 2분이 소환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곧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민주노총이 지금 과격한 그 총궐기가 이루어질 겁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게 올해 사실은 여태까지 어떤 과격한 행동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150여 명 이상이 소환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아까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직국장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이 내부의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러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정말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지금 다
단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아가는 이러한 정권의 움직임은 무엇인가? 네.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일단 총궐기와 총파업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에 가장 큰 방해가 된다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이 표는 인식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결국은 노동자는, 한마디로 이 땅에서 노동자 민중은 국민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정권의 정체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일관성 있는 탄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궐기를 하는 이유의 한 부분대로 각각의 사업장의 싸움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노동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야지 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 자체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싸움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가 자기 사업장의 사안을 뛰어넘어서 함께 파업으로 맞서자라고 하는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무원 역시 그러니까 지금 노동 탄압을 가장 현재적 관점에서 그대로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거다 말씀이고. 사실은 마침 네. 제가 오늘 낮에 여의도 그 풀무원 노동자들 농성하는 데를 사실은 지원 방문하고 왔습니다. 예. 가서 보고 두 분이 벌써 6일째 단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충북 음성에 있는 그런 물류센터에서 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그런 분들, 이른바 이제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인데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된 게 뭐냐면 차량에 화물연대 표식을 붙이는 문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말하자면 노조 탄압 때문에. 어느 측에서, 그러니까 풀무원 측에서 못 붙이겠다는 얘기입니까? 못 붙이게 하는 거죠. 예. 풀무원에서 꼭 왜냐하면 화물연대라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동조합을 갖다가 그 탄압하는 그런 데서 시작돼가 지금 벌써 6일째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번에 그 풀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너무 비상식적인 그런 그 탄압에 항의해서 이미 이제 충북 지역부터 시작해서 불매운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집에 풀무원 샘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풀무원 샘물 그 배달해서 받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끊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소비자들의 그런 그 이 말하자면 응징 내지 의사표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래까지 그 노조 실을 말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저래까지 가혹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건데요. 그런 노동 이 개별 사업장에서 민주 노조를 운영하고 또 정당한 이 노동 기본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풀무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사업장에서 지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풀무원 문제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풀무원 사업장의 이른바 불법을 빌미로 해서 풀무원 사업장의 상급 조직인 공공운수노동조합 전체를 압수수색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점잖은 방식이 아니라 정경을 투입해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사무실을 다 뒤져서 자기들 원하는 바를 하겠다. 이것은 공공운수노조는 산별노조입니다. 산별노조이고, 이 산별노조는 유럽의 기준으로 하면 그 산별노조 위원장은 거의 사회적으로 어떤 부처의 장관급의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지위를 갖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 대해서 그 조직의 아주 일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조직을 걸어서 무단으로 침입을 하려고 하는 것을 2013년입니다. 국민들이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철도 파업 와중에 정부가 민주노총의 철도 파업 위원장을 잡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정경을 동원해서 사무실을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1월 초였을 겁니다. 아마.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일이다. 지금 노동자들이 노동계약 문제 때문에 총파업, 그 다음에 민중총궐기 이런 것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그중에 핵심 조직 중에 하나인 공공운수노조를 아주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최근에 이런 노동계약이나 또는 풀무원 사태 또는 이 민중총궐기에 대한 정부의
위협이랄까요? 이런 것들의 타겟이 뭐냐, 최종 목표가 뭐냐, 네. 그 부분을 조금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상징으로서는 민주노총 중앙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로서는 대개 민주노총이 큰 사업장, 공공부문 사업장을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들을 민주노조로서의 성격을 탈각시키겠다. 이것은 적어도 노동으로 따지면 97년 이전으로 돌리겠다. 네.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 점을 우리 시민사회도 이해를 해야 되거니와 네. 더더욱 조합원들 그리고 지도부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청와대에 의해서 노동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다. 한쪽으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제도적으로 힘을 빼는 그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노총이 힘이 센 이유는 대개 정규직이고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노조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힘이 빠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노총 조직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세를 가할 겁니다. 그 공세가 이번에 아까 염려하신 대로 폭력 사태 같은 것이 누구의 잘못이든 유발이 되면 그 책임을 아마 민주노총에게 전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김 위원장님께 네. 한 가지. 국민투표 뭐 이제 11월 25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11월 14일 날 이명박근혜 정권 뭐 이른바 보수 정권 한 7, 8년 동안에 억눌려 왔던 것들이 조직화되고 개별적 사안을 넘어서서 연대를 통해서 분출하는 그 이제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박근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얼마만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당장 그 어떤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아주 강고해 보이는 그런 집권 세력도 보면은 그 크게 한 3가지 정도 그 성격이 안에 연합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가 말도 붙일 수 없는 완전히 수구. 이 사람 아주 본류죠. 그 부류가 있고, 중간엔 약간 기회주의적인, 그래서 대세추종적인 그룹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양심은 살아있지만은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냥 침묵해버리는. 이거를 흔들 수 있다. 거기에 균열을 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저희가 이런 투쟁, 권기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자꾸 흔들고,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은 야, 이건 내가 이쪽 편만 들고 있을 게 아니다. 약간 중립지도로 끌고 오고, 또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하던 사람한테 힘을 줘서 말을 하게 하고, 뭐 그런 저희의 노력들이 어떤 결정적인 객관적 어떤 시기가 되면은 큰 어떤 변화를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 교수님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일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성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회나 뭐 이건 정권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가 이런 걸 따져보면 저는 87년 6월 항쟁 같은 경우에 우연히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에 운동 역량이 축적이 되었고, 또 사회 경제적인 모순이 축적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바닥에서부터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한열, 박종철 열사의 그런 사건들은 그런 분노가 터지기 위한 하나의 출구를 만든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97년 겨울 총파업도 날치기를 저쪽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사시킬 수 있었다,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조금은 단견이 아닐까
87년부터 97년까지 당시의 민주노조 운동이 처절하게 싸운 10년의 역사와 투쟁의 경험 그리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 축적이? 그 축적이 그런 계기에 조직적으로 터져나온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 주체의 역량이 어떤 것인가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사회운동은 흔히 그것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이 객관적인 조건, 특히 상대방, 정권이나 또는 자본이나 이런 쪽이 어떤 취약점이 없는가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취약점을 적절하게 문제를 짚을 수 있는 이쪽에 주체적인 역량, 실력 이런 게 쌓여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생물이어서, 운동이 생물이어서,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박 정권 말기에 진행되는 이런 솟아오르는 분노들, 이런 것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객관적인 과거의 경험, 그 다음에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면, 출발점으로 봐야지, 이런 집회나 어떤 거리에서의 투쟁, 이런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에는 현재 주객관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계가 있다. 그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대표님은? 아마도 박근혜 정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기조를 안 바꿀 가능성이 더 많다. 임기 말까지. 마이동 임기 말까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짧은 기간 동안에는 마이동풍이 되지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저는 실제적으로는 또 많은 변화가 생길 거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안 바꿀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바꾸게 만드는 요인들이 좀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야당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운동하는 일반 시민들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먼저 시민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해도 안 돼. 말하자면 일종의 패배주의 비슷한 지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그걸 극복하고 자신감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 번에 안 되면 12월 달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최소한 아마 이 노동법 개혁을 막는 것 그리고 국정교과서는 지금 강행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국정교과서가 진척되지 못하도록 계속 이 발목을 잡아가는 아마 이런 여론을 확장하는 데는 확실한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 되면 아마도 제1야당이 국회에서 좀 말하자면 만연히 무기력하게 그냥 편성 또는 야합하는 말하자면 방임하는 이런 사태는 안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저희들의 이 투쟁,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민들이 바뀌고 야당의 변화를 야당이 또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투쟁 의지를 갖고 견인할 수 있고 투쟁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저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주변 모든 것들의 변화와 균열이 가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정권 운영자, 국정 담임 세력도 일정 부분 방향 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객관화되는 거는 내년 총선에서 좀 시간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선 내년 총선이 돼야 그걸 가지고 아마 실질적인 변화가 아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데 또 총선에서 누구도 상상하기 싫어하는 어떤 이상한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또 왜곡해서 하여튼 그러긴 한데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그냥 않겠죠. 가면은 이제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이 서로 주도권 다툼이나 내부 다툼이나 하고 있고 진보정당 계속 지리멸렬하면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적 투쟁들이 또 시민적 투쟁들이 거대하게 일어나면 정치권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이 압력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총장님은 정권 운영 기조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저는 정권이 변할까 안 변할까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국민이 변할까 안 변할까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6.8혁명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6.8혁명이 승리한 혁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과도 없었거든요.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9697 총파업을 이야기하는데 9697에서 얻어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승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죠? 예, 저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권은 굉장히 유한하고요. 그리고 이 국가라는 존재, 그리고 노동자라고 하는 이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5년짜리 유한한 정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의 삶이 더 소중한 거죠. 저는 그랬을 때 2008년 우리의 촛불도 많은 분들이 하나도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식을 되찾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로 68혁명과 그다음에 우리의 9697 총파업이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 11월 14일 총궐기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한 전환점으로 저는 기억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바로 국민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민중과 노동자에게 자신감을 줄 것인데 바로 이것은 이후에 역사적인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밑거름이자 그리고 실질적 실천의 토대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네, 이영주 사무총장께서 울림이 참 깊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총장 순으로 공통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되고 강조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총궐기나 집회가 아니라 그리고 한 번의 국민투표와 그 축제로 만드는 개표가 아니라 이것이 거대한 흐름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내년 4월 총선이 어쨌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거 역시 또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 흐름은 그것도 뛰어넘는 그리고 계속 확장해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게 꼭 필요하다, 어떤 게 이루어져야 한다를 각자 한 개씩만 골라주십시오. 여기서 강의가 되면 안 되니까 나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 한 가지다. 그런데 앞에 분이 내가 생각해 놓은 걸 이미 지적하셨으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네, 이사무 총장부터. 네. 사실 총선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한국에서의 시민혁명, 시민의 성장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시기에 이 총궐기를 시작으로 하는 전체 국민들의 단결이라고 하는 동일한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 집단적 행동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간적으로 사실 총선에서 정말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익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역사의 주체로 국민이 다시 서 나가는 과정, 노동자 민중이 다시 역사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시기에 우리는 함께 단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처방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분명한 게 내부에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이익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궐기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었던 거는 각자의 부분에서의 일정 정도의 손실까지도 다 버리면서 이 사회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정해진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성장 자체가 결국은 나의 성장, 그 다음에 내 직장의 성장, 그리고 나의 권리의 성장으로 확보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앞으로의 박근혜 정권의 3년이라는 시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획득해야 될 게 사회적 성장을 함께 해나가는 과정이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이. 이 저토록 무도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말하자면 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 총전선, 말하자면 저 무도한 정권의 그 재벌 앞잡이 짓거리에 대해서 올바른 경제민주화의 길로 또 그리고 민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총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야당이 바뀌어야 된다. 야당이 바뀌는 거는 이 새정년 같은 저 제1야당이 전투력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진보 정당들이 제2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냉실상부하게 성찰과 혁신을 통해서 대통합을
해서 국민의 희망으로 떠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 교수님은 어떤 견해십니까? 예, 저는 뭐 조금 더 이제 제가 오늘 학자 자격으로 나온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면 교수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모셨는데. 예, 그렇습니다만 아니, 오늘 발언은 학자 자격으로 예, 하고 싶습니다. 예. 조금 문제를 더 차분히 보는 게 좋겠다. 저는 네. 그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쟁이 상대를 궁극적으로는 상대를 바꾸고 이 체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번 투쟁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더 나아가서 조직하고 또 단결하고 그런 계기다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만 예. 조금 더 나가서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87년 6월항쟁 또는 97년 겨울 총파업, 촛불 집회 이런 것보다 질적으로 변화되는 우리 역량을 만들어낼 네.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운동의 결국 중심은 민주노총입니다. 예. 민주노총이 원래 기획했었던 민주노총 내부의 조직혁신 이런 것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실력을 기르고 국민들이 변화된 의식, 이 집회에 참여해서 단결의 기운을 느낀 것, 그것들을 조직의 힘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집회도 하지만 네. 그리고 거리에서 투쟁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우리 이 조직 내부에 있는, 사회운동 조직 내부에 있는 여러 아까 이 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해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하나의 힘으로 조직적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가장 직접적으로는 조직노동운동과 비정규 미조직 노동운동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이건 저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실패해 왔는데 그런 일들도 조금 집회가 아닌 형태로 네.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전위이자 가장 핵심 조직의 자기 혁신, 그것을 통해서 투쟁 역량을 강화하고 그렇습니다. 그 한 걸음 나간 것이 다시 시민 전체의 수준과 의식을 고양시키는. 네. 예. 자,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님. 예, 저는 뭐 제일 처음 말씀하신 우리 이 총장님 말씀에 거의 뭐 100% 동의합니다. 네. 근데 뭐 그래서 전 그걸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끝까지 안 바꾸셨네. 예, 바꿀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언젠가 그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 1위를 한 어떤 그룹이 네. 그 소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진정한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 팀의 구성원들이 가진 최선의 것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게 팀워크가 아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씩 버리는 게 팀워크이다. 버리는 것. 전체를 위해서. 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저는 그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회적 연대를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 우리보다 조금 생각이 짧은 사람, 또는 우리보다 형편이 좀 나쁜 사람, 안 좋은 상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 뭐 생각 이런 걸 하나씩만 좀 버려서 같이 이런 건강한 연대의 토대를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가 젊은 아이돌 그룹이었나요? 아이돌은 그 당시는 뭐 아이돌은 아니었지만 현재는 뭐 아주 한국 예, 그룹이니까. 예. 그렇게 기특한 말을 예 우승할 줄 알고 미리 써왔을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이런 게 갖춰져야 우리가 한 단계 더 고양될 수 있고 긴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그 말씀. 오늘의 결론 삼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역사는 늘 그래왔듯이 소리 없는 을들, 민중에 의해 결정적 추동력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더라도 그리고 극악무도하다 하더라도 그 세상을 떠받치고 굴러가게 하는 토대는 바로 민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과성 국민투표나 총궐기가 아니라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